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에 접어드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네요. 저는 초년부터 불행한 일을 겪어 산산이 조각난 인생을 간신히 이어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떠올리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네요. 평범하게도 못 산 제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살 만한 인생이었다고 자부하게 돼요. 말이 앞뒤가 안 맞나요? 불행하게 산 사람이 인생을 살만하다 여긴다니.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논밭이 지천인 동네 구석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기계는 뭐든 잘 만지셨고 보일러니 경운기니 고장나면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아오곤 했어요. 아버지는 그 시절에 자신만의 기술로 특허를 낸 분이었어요. 그러나 특허 낸 기술은 아버지에게만 필요했던 건지 집에 큰 돈을 벌어다 주진 못했습니다. 말만 어엿한 사장이고 박사였지 집은 늘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 텃밭 일을 도와주고 풍성기를 얻어오셨고 고기 반찬도 정말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막내고 철없던 저는 늘 무나물에 콩나물, 시금치만 올라오는 밥상이 싫어 투정을 부렸어요. 까다롭고 예민한 성격에 혼자 공상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성격 탓에 친구도 없었어요. 하지만 크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제게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푸근한 큰형이 있었거든요. 고민이 있거나 마음이 답답하면 늘 큰형을 찾았습니다. 큰형은 저와 6살 차이가 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군대 다녀오면 도시에 올라가 취직을 하겠다는 형은 아버지의 머리 손재주, 어머니의 신중한 성격을 닮아 못하는 게 없었고 우리 집의 희망이었습니다. 제게 형은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상과도 같았어요. 늘 공장에 틀어박혀 있는 아버지, 남의 집 일에 바쁜 어머니 대신 저는 큰형을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다니면서도 툭하면 힘센 친구들에게 당하고 오는 제게 형은 뜻밖의 선물을 해줬어요. 어느 날 집에 와보니 마당 한가운데에 샌드백이 있는 겁니다. 그때 형은 입대를 앞두고 읍내 공구상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받은 월급으로 제 생일 선물을 사준 거였어요. 형, 이 샌드백 진짜 내 거야? 우와, 정말 근사하다. 그래, 진서가. 형 이제 곧 군대 가잖아. 답답한 일 있으면 이걸로 풀어. 하다 보면 몸도 좋아지고 손도 매워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마당 한가운데 달린 샌드백이 그렇게 든든하고 좋을 수 없었어요. 한편으론 큰형의 입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큰형 없이 어떻게 지낼지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입대 날이 다가와 형은 짧은 머리로 집을 떠났고 저는 형이 보고 싶을 때마다 샌드백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풀리고 주먹도 팔힘도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큰형이 자대 배치를 받고 우리 가족은 첫 면회를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큰 찬압을 2개나 빌려왔습니다. 형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잡채, 갈비찜, 전, 과일이 잔뜩 담겼어요. 제 마음도 한없이 들떴습니다. 저는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종이에 적기까지 했어요. 얼마 전 학교 뒷산에서 벌어진 싸움 얘기는 꼭 해야만 했습니다. 하굣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늘 막기만 하던 제가 드디어 반격을 해서 싸움 잘하는 한 녀석을 쓰러뜨렸어요. 다 형이 사준 샌드백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패거리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형한테 말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어요. 다음날 새벽
우리 가족은 차에 올라 큰형의 군부대를 향해 출발했어요. 그곳은 집에서 차로 4~5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출발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같은 날은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몇 시간 잤어요? 3시간? 2시간? 말짱해. 걱정 마. 출발부터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휴 며칠 계속 공장에서 밤새고 밥도 거르고 돈도 안 되는 발명을 왜 자꾸 하는지. 뭘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혹시 알아? 이게 우리 집을 확 피게 해줄지. 이제 출발하니 잔소리는 좀 그만해, 당신. 음식 다 챙긴 거야? 가만히 있어보자. 아이고, 떡을 빼먹었네. 잠깐 기다려봐요. 내 저럴 줄 알았지. 어머니가 떡을 가지러 간 사이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제가 뒤에서 보기에도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작은 형도 걱정이 되는지 아버지께 물었어요. 그냥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면 안 되냐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챙긴 어머니가 차에 올라 우리는 곧 출발을 했어요. 열어둔 창문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 있으면 큰형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잘 몰았고 도착까지 1시간 남짓 남았을 때 휴게소에 들렸어요. 점심때여서 우린 우동 한 그릇씩을 먹었고 다시 차에 올랐는데 그때부터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새벽부터 부산하게 준비한 데다 차 안에 오래 있다 보니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형, 누나가 저보다 먼저 졸기 시작했고 보조석의 어머니도 겨우 졸음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졸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감기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큰 파열음과 함께 갑자기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어요. 얼핏 가족들의 비명을 들은 것도 같았는데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희고 높은 천장이 보였어요. 코에는 진한 소독약 냄새가 풍겼습니다. 네, 맞아요. 그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난 저를 본 간호사가 형사님을 불러봤고 전 끔찍한 사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렸고 덤프트럭과 부딪혔다는 얘기였습니다. 사고로 부모님과 형, 누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이어졌어요. 중학생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왼쪽 팔의 골절 외에 다친 곳이 없었어요.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형과 누나가 저의 목숨을 살렸던 것이죠. 형사님은 넋이 나간 저를 안쓰럽게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조금만 기다려. 큰형이 곧 제대해서 올 거야. 형사님도 이 참혹한 일 앞에서 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어요. 가족에게 일어난 참변의 큰형이 제대한다는 소리도 꿈속에서 듣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충격에 자꾸만 잠이 쏟아졌어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형사님이 가져오신 옷을 입고 형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제 병실로 경찰이 찾아왔고 따라 나간 형사님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상하게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곧 형사님이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저를 휠체어에 태워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큰형은요? 형사님은 제 눈을 피하셨어요. 큰형은요? 형 오기로 했는데 왜 날 마음대로 내보내요? 왜 안 와요, 우리 형? 왜 안 와요? 저는 울부짖었어요. 형사님과 다른 경찰들은 발버둥 치는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저의 예감은 맞았어요. 큰형은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게 됐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거였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있는 성당에 맡겨졌어요.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보살핌에도 저는 한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원인 모를 열에 정신을 잃기도 했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기도 했죠. 수녀님이 입에 음식을 넣어줘도 삼키지를 못했어요. 며칠씩 일어나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기도 하고 공부는 당연히 할 수 없었어요. 겨우 사람 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사고 후 2년 만이었습니다. 성당 차로 저의 동네로 들어섰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아버지의 공장, 어머니가 늘 계셨던 밭, 그리고 우리 집이 보였어요. 모든 게 다 그대로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집 안팎을 돌봐준 거였어요. 마음이 아프다 못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당에 걸린 샌드백을 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우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늘에 맹세하고요.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을 이장님, 부녀 회장님, 학교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집과 공장을 처분해 주셨어요. 저는 그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베드로, 정말 혼자 지낼 수 있겠니? 우리가 정말 발길이 안 떨어진다. 언제까지 수녀님들 고생시킬 수 없잖아요. 건강도 회복됐고요. 홀로서기 해야죠.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와. 거기서 집도 얻고 학교도 다니면 되니까. 응? 정 힘들면 그렇게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수녀님들이 가시고 저는 홀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살 때였어요. 사고로 중학교 공부를 제대로 끝내지 못해 학교엔 다시 돌아가기 싫었어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모님과 큰형, 가족들 생각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저는 인근 공장에 취직해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택했어요. 공장에선 삼시세끼를 다 주었고 정해진 일만 하면 되니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이 적막한 게 싫어서 새벽에 나갈 때 TV 소리도 크게 켜놓고 불도 환히 켜놨어요. 그러나 공장 일이 지겨워지면 저는 금방 그만두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다른 일을 찾았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돈을 벌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휴일에도 저는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외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TV만이 저의 친구, 낙이었어요. 일해서 번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특허를 낸 기술이 많이 쓰여 그 기술 사용료를 제가 받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돈은 제게 큰 의미가 없어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슈퍼에서 컵라면을 잔뜩 사서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식당의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사람 많은 식당에 가지 않던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패밀리, 가족이라는 말에 이끌렸던 걸까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가족, 친구들과 함께였는데 저는 큰 테이블에 혼자 앉게 되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아무거나 시키고 기다리는데 옆자리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옷차림이나 말하는 게 부자에 많이 배운 사람들 같았어요. 내내 웃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구 생일인지 선물도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나오자 서로 먹여주고 참 다정했습니다. 제 앞에도 음식이 나왔지만 저는 사이다 한 모금 넘기지 못했어요. 안 보는 척하면서 옆자리 그 식구들만 훔쳐봤습니다. 화목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던 그 사람들은 좋은 외투를 입고 식당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길 건너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로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는 게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세상 좋은 건 다 그 사람들 것 같았어요. 특히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아이가 미치도록 부러웠고 또 미웠어요. 질투심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와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왜 나만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지,
얼마나 더 외롭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밉고 싫었어요.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해. 다 포기해버리자. 아껴주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 더 살 이유 없잖아. 아버지, 형, 누나. 나도 따라갈래. 혼자 있기 싫어. 정신없이 달리면서 사람들이랑 부딪혔고 날아오는 욕과 차가운 시선에 전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왜요? 뭘 봐요?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정신 나간 사람 처음 봐요? 비켜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켜놓은 TV에선 밝은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에서 빨랫줄을 끊어 잡았습니다. 방 안 높은 곳을 찾는데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쌀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남아서 오늘까지는 밥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걀도 하나 있고. 형우야,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밥 할게요. 앳된 소녀의 목소리였어요. TV 속에선 교복 입은 어린 여학생이 밥을 하고 있었어요. 낡아 빠진 싱크대에 허리를 굽혀 쌀을 안치고 새까맣게 탄 후라이팬에 달걀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선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폐지를 추리고 있었고 어린 남동생은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소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연이는 늦은 저녁 밥을 짓습니다. 심장병으로 종일 누워있는 동생은 눈으로 반갑게 누나를 맞이합니다. 굽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종일 폐지를 주운 할머니는 밥을 차릴 힘이 없습니다. 한 줌 남은 묵은 쌀과 달걀 하나로 세연이는 세 사람 몫의 저녁을 해야 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보잘것없는 밥상 앞에 세 식구가 둘러앉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빨랫줄을 잡고 있던 손에서 스르륵 힘이 빠졌습니다. 손자, 손녀를 지켜보던 할머니는 죽처럼 묽은 밥을 몇 술 뜨지도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배불러서 안 먹어도 돼. 배부르긴 우리 남겨줄 생각 말고 더 드세요. 네? 밥을 잘 먹어야 허리약도 잘 듣지 할머니. 얼른요. 이 반찬이 이렇게 없어서 이 고기를 먹어야 클 건데. 눈물을 찍어내는 할머니 곁에 세연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이거라도 있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밥을 먹어야 약을 먹죠. 이거 다 드세요. 네? 할머니 아픈 게 난 세상에서 제일 싫어. 할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끼 같은 어린 것들을 두고 아들 며느리가 같이 세상을 떠났어. 둘이 같이 새벽 장사 나가다가 사고로 어떻게든 애들 보담고 살아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저 어린 것들한테 세상에 나밖에 없잖아요.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어느새 제 뺨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중생 세연이는 소녀 가장이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꿈이 뭐냐는 감독의 질문에 세연이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 형편에 어렵다는 거 알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의사가 되어서 동생 심장병도 낫게 해주고 할머니 허리도 고쳐주고 그게 제 꿈이고 희망이에요. 그때까지 할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어려운 분들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TV 속 세연이를 보며 저는 뒤통수를 3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흐느끼며 우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을 등지려던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두려웠는지 아니면 TV 속 세연이 모습에 힘을 얻은 건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세연이를 돕고 싶다는 생각은 강하게 들었습니다. 빨랫줄을 팽개치고 저는 통장을 찾기 위해 방안을 뒤졌어요. 그걸 손에 꼭 쥐고 뜬 눈으로 저는 밤을 지샜습니다.
TV 속에서 세연이를 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제 목숨은 저 어린 여중생이 살려준 거였어요.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던 제게 단 하나의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저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박박 밀었어요. 어젯밤 일을 꼭 기억하자는 다짐에서요. 그리고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았습니다. 공장 일로 받은 월급, 아버지의 특허 기술 사용료가 모여 꽤 많은 돈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넣을까 하다가 커다란 김치통을 하나 사서 거기에 돈을 넣었습니다. 저는 TV 화면 속에서 보았던 건물들을 기억해내고 그곳을 찾아 나섰어요. 시외 버스로 2시간 거리, 다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가 세연이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현금이 가득 든 김치통을 놓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라는 메모도 썼어요. 그리고 노크를 하고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문을 열고 나온 세연이는 못 보던 김치통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돌아서서 터미널을 향해 뛰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기쁘고 뿌듯했죠. 세연이가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음 편히 공부할 생각을 하니 더없이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다시 공장에 취직해 휴일도 반납하고 몸이 부셔져라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모인 돈을 현금으로 찾아 김치통에 가득 넣었고 다음날 새벽 세연이 집 문 앞에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러기를 수개월, 하도 일을 열심히 하니 반장님이 물었어요. 쉬는 날도 없이 일한다며 이 젊은 것만 믿고 그러다가 병나?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돈 모으는 이유 있어? 머뭇거리던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부시켜야 할 동생들이 있어요. 몸도 안 좋고. 아이, 자네 가족이 있었어? 친동생들은 아니고요. 먼 친척인데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이, 친동생들도 아닌데 그렇게 챙긴다고? 그래도 몸을 좀 돌봐. 눈도 퀭하고 밥도 많이 안 먹는다며. 아이, 그러다 콜병 들어 이 사람아. 그러기를 몇 달이 지나고 또다시 월급날이 되었어요. 저는 현금을 또 커다란 김치통에 넣어 세연이 집 앞에 갔습니다. 때는 겨울, 새벽이 되기 전이라 아직 어두울 때였어요. 전처럼 돈을 놓고 가려는데 벌컥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이 얼어붙었어요. 언제부터 기다린 건지 눈빛이 초롱초롱한 세연이가 제 손목을 탁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나요. 이 돈 아저씨가 놓고 갔죠? 맞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저씨.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는 세연이의 손을 뿌리치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어요. 등 뒤로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멈춰봐요. 고맙다는 말 하려고 했는데 왜 도망가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다음에 또 오면 안 돼요. 저 이제 여기 안 살아요. 저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세연이를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간신히 버스에 올라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저는 세연이의 말을 떠올랐어요. 이제 그곳에 안 산다니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리고 꼭 한 달 뒤 다시 찾아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철거되었고 땅 위엔 쓰레기 한 조각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사고 후 저를 도와주셨던 성당의 신부님께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요. 며칠 뒤 지역구청에 연락하면 1:1 결연을 맺고 세연이를 꾸준히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번 돈을 매달 세연이에게 보내며 저는 지독한 짠돌이로 살아갔어요. 몸이 아파도 병원 갈 돈을 아끼기 위해 진통제 한 알 먹고 말았어요. 옷 한 벌 사는 일도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제게 표창장을 준다,
구청장님 면담을 원한다 해도 절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세연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망설이던 저는 검은 양복을 사입고 넥타이를 메고 장례식장을 향했습니다. 세연이를 꼭 만나려는 건 아니었어요. 무거운 책임 속에 살아가신 할머니를 추모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의금을 내고 멀찍이 서서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꼭 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 앞에서 상복을 입고 구슬프게 울고 있는 세연이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동네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연이가 의대에 갈 줄 누가 알았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 의대를. 잘 컸지, 정말 잘 컸어. 할머니가 눈을 편히 감으셨을 거야. 동생 심장병도 멀쩡히 다 나았잖아요. 얼굴 없는 후원자 도움이 컸다던데. 그 돈 허튼데 안 쓰고 새 식구가 똘똘 뭉쳐 잘 살았지. 에휴, 생각하면 눈물 나. 그분들의 말을 듣고 저는 하마터면 세연이에게 달려갈 뻔했어요. 결국엔 의대에 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동생의 심장병도 다 나았다니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장례식장을 뛰쳐나와 거리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삶을 멈추려던 제게 세연이를 알게 해주고 이 아이를 돕게 이끈 운명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세연이는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대 공부는 6년이라는 걸 알게 되어 저는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공부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동시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기꺼이 더 후원하게 되었어요. 죽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던 날 이후 제가 사는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칸방엔 가구도 별로 없었고 겨울에 보일러도 틀지 않았어요. 물론 밥도 거르기 일쑤였고요. 제 삶의 낙은 세연이를 비롯해 제가 돕는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고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저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세연이는 의대 공부를 마치고 어엿한 의사가 되었어요.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때 세연이는 더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고 저는 그 이후 다른 아이들과 결연을 맺었습니다. 구청 직원은 끈질기게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세연이를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전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미래가 창창한 아이에게 굳이 제 모습을 보여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폐암을 선고받았습니다. 몇 년 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그곳의 작업 환경으로 인해 폐암 진단을 받았다며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검사를 받은 저 또한 거짓말처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죠. 사실 알고 나서도 치료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면 많은 돈이 들 것 같았고 아이들 후원도 끊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이 제 마음을 돌려놓았어요. 치료로 몸이 낫게 되면 다시 얼마라도 벌 수 있고 후원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저는 수술에 쓸 돈만 남겨놓고 남은 돈을 모두 후원하던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수술을 했고 불행하게도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을 생각은 없었기에 저는 대학병원을 나와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첫 진료를 앞두고 저는 의사에게 할 말을 정리해뒀어요. 기력이 회복되면 퇴원하고 싶다고요. 치료에도 관심이 없으니 진통제나 달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귓가에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고 인사를 하려다 저는 충격에 얼어붙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가운을 입은 의사는 바로 제가 사력을 다해 도왔던 그 아이, 늪에 빠진 인생에서 절 구해준
TV 속의 여중생 세연이었던 것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목구멍이 탁 막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침묵. 그리고 모르는 척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혹시라도 세연이가 절 알아보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다행히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이는 그런 저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호흡이 불편하세요? 아니요. 숨 쉬는 건 괜찮습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저는 다시 한번 가운에 적힌 의사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틀림없이 김세연이었습니다. 주책맞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수술과 치료 많이 힘드셨죠? 이해합니다. 따뜻한 눈빛과 마음이 담긴 말투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어갔어요. 저 당장 퇴원할 수 있을까요? 병원이 너무 지겹네요. 지금 걷지도 못하시는데 댁에 돌아가시면 돌봐주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래도 병원에는 더 있기가 싫어요. 항암 치료도 저는 받기 싫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수술 경과가 좋지 않지만 아직 포기하시긴 일러요. 항암 받으시면서 잘 드시고 체력 관리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다시 한번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테니 항암 다시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세연이는 제 입장을 헤아려 주면서도 부드럽게 설득을 하더군요. 저는 우물쭈물하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형편없이 병든 몸으로 의사가 된 세연이와 만나다니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는데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분들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새로운 의사 선생님, 어쩌면 그렇게 인정이 넘쳐? 전에 계시던 분은 호랑이 선생님 같고 무섭기만 했는데 이번 분은 다르네. 성함이 김세은 선생이던가? 아이 김세은 나도 이름 외웠어. 얼마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지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더라고. 저는 연이어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세연이는 대학 교수에다 명의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일부러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뜻이 있는 분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베개가 젖어 귀밑이 축축해지도록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늙고 병들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처지이지만 불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마음 가득 무언가 뿌듯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재산도 없고 자식 하나 남기진 못했지만 지난 시간 들인 제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진 것을 다 내놓았지만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삶의 의미, 보람을 세연이를 비롯해 제가 도운 아이들을 통해 진하게 느끼며 살아왔어요. 후회 없는 인생, 헛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저는 곧 세연이 모르게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아이는 따뜻하고 실력까지 갖춘 훌륭한 의사로 잘 살아가겠죠. 저는 조용히 그런 세연이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맞았겠지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